네, 앞에는 이제 미미아 춘향, 임종민 감독님, 그리고 춘향역에 이제 김주호 배우님 자리하셨고, 이제 뒤쪽에 이제 두 개의 물과 한 개의 라이터, 조현 감독님, 그리고 이제 우대인 배우님, 그리고 이제 신승 감독님, 그리고 이제 손수영 배우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각자 인사 한번 부탁드리고 관객 여러분께 인사와 소감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미아 춘향 연출한 임종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같이 오기로 한 윤소영 프로듀서님은 일정이 있어서 저랑 이제 오늘은 배우님과 함께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미아 춘향에서 춘향 역할 맡은 김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개의 물과 한 개 라이터를 만든 조은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개의 물과 한 개의 라이터에서 혜영 연기하는 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론트맨 연출 신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론트맨에서 오채는 역할을 맡은 손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오늘 GV 방식 공지를 받으셨나요? 네,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네, 이제 오픈 채팅방에 오렌지 필름을 검색하시면 네,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듣고 제가 배우분과 감독님들께 전달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일방적인 질문이라든지 혹은 답변을 하는 건 일방적인 질문의 자리보다는 그 영화에 대한 감상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쌍방향적인 소통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그냥 감상을 얘기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서로 대화 나누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더라도 더 자유로운 대화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끝나는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늦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서로 자유롭게 대화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얘기해 주시는데요. 그 전에 대화 말씀해 주시기 전에 제가 먼저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두 개의 물과 한 개의 라이터. 제가 약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얘기하기가 좀 힘드네요, 그죠? 네, 조금 건방진 샷에 들어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되게 솔직 담백하고 되게 웃긴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지원과 혜영이 초반에 대화하면서 할 말이 없으니까 계속 궁시렁 되잖아요. 사실 둘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접점을 찾다 보니까 굳이 할 필요 없는 전 남자친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 과시를 하고 싶어서 자기가 더 잘 아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서로 더 가식을 떨고 막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근데 저는 제가 가장 시네마틱하다고 생각했던 장면은 이제 지원이 가식을 버리고 혜영에게 너 너무 뻔뻔하다고 했을 때, 전 예상하지 못했는데 혜영이 사실 나 화 안 났어 라고 할 때 되게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었거든요. 서로 이때까지 가장 가식을 떠는 장면이었는데 지원이 가장 자신의 바닥을 보여주고 진심을 보여주니까 나도 사실은 그거 거짓말이었어 라는 순간 되게 별거 아닌 장면인데 진심 있다라는 장면이 바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영화라는 게, 카메라라는 게 되게 단순하게 표면을 찍었을 때 내면이 바로 담긴다라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영화를 봤을 때 이 감독 연출자가 이 영화와 인간에 대한 태도도 되게 솔직하게 담긴다. 그래서 뭔가 영화에 대한 매체에 대한 고민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독님의 이제 영화를 찍을 때 어떤 고민들을 하고 찍는지에 대한 조금 원론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냥 고민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영화 너무 찍고 싶네요. 영화란 단어 지금도 듣기만 해도 설레고, 영화 항상 찍고 글 쓸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가치를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솔직해지자라는 태도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중점으로 항상 가슴에 깊숙이 박아두고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지면 서로 처음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안녕? 하면 영화를 만들어질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사실상. 그 어설프게 도망가지만 않았더라면 그렇게 서로 불편한 시간들을 보낼 필요도 없을 텐데 하면서 되게 웃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분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두개물과 한개라이터 영화 잘 봤습니다. 영화 전체적으로 컷을 많이 안 나누신 느낌을 받았는데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영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글을 쓸 때는 컷을 많이 나눌 생각이 애초에 있었는데요. 그 현장에서 두 배우가 만나고 나서부터의 대화 씬을 찍을 때 계속 쭉 저도 모니터링 하면서 궁금하더라고요. 이 둘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될지가 궁금해서 계속 쳐다보고 싶은 마음에서 컷을 하지 않았는데 그게 좋아서 그 다음부터는 쭉 긴 호흡으로 테이크를 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느꼈냐면 오히려 그 사람들의 반응 리액션 샷보다 그 어색한 시간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막 버티고 다만 무슨 말을 하지? 이렇게 어색함을 버티는 것들이 되게 웃겼던 것 같아요. 그 마가 뜨는 시간들이. 그 혜원 캐릭터가 계속 턱을 베고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나는 이제 지금 되게 쿨한데 어떤 말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액션들이 되게 웃겼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초반 캐릭터 세팅은 어떻게 하셨던 걸까요? 되게 지원의 캐릭터 같은 경우는 관객들한테 조금 더 캐릭터가 읽히잖아요. 근데 처음 등장했을 때는 관객들은 어떤 캐릭터인지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고 찾아왔는지 모르고 찾아왔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고 그리고 또 사귀었던 걸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호의가 있는지 또 반감이 있는지도 몰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짓으로 대해야 되는지 진실로 대하는지도 사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세팅으로 연기를 하셨던 건지 좀 궁금합니다. 기본적인 설정은 어쨌든 그 한 남자를 두고 미묘한 어떤 관계에 있었던 언니이지만 한때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떠한 반감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고 조금은 아팠던 그런 마음들을 좀 씻겨나간 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도 평소에 오지 않았던 그 아침에 그 사람을 뭔가 의외롭게 발견한 그것이 조금은 재밌기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반가운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말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는 몰랐지만 뭔가 말을 걸어보고 싶은 마음에 쫓아갔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영광과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 자기랑 만나는 기간이 겹쳤는지에 대해서도 미리 감독님과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명확하게 말을 들어서 알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직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렴풋이 그럴 것 같다라는 짐작은 있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그 말을 꺼낸 것도 어떤 마음 깊은 곳에는 뭔가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배신감에 화를 냈던 그 씬은 일단 뭔지 모르겠는데 화를 내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지르고 보자 라는 감정이 더 컸던 네, 그런 걸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랬어요. 감독님이랑도 그런 얘기 했지만 네, 그런 상황 안에서 의뢰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행동을 하지만 사실은 뭐랄까 스스로도 약간 웃기다고 해야 되나? 그런 감정을 어느 순간 느꼈을 것 같아요. 그 거짓말의 자아도취가 돼가지고 언니가 그 사람이랑 사귈 때 오히려 자기에 대한 자기가 미안했다고 죄책감이 들었다라는 그런 가식적인 말 할 때 되게 웃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한 개 질문 더 두 개물과 한 개 라이터 한 가지 질문만 더 웃고 이제 다른 영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개의 물과 한 개 라이터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화면이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일부러 예쁘기 위해서 막 멋을 부린 것 같지는 않은데 영화 끝나면 장면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촬영 감독과 어떻게 소통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라이터를 건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었을지 담배를 필 줄 알았는데 그냥 건네기만 하는 건 어떤 의미였는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일단 촬영 감독님과의 소통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친분이 있는 관계여서 되게 친구처럼 자유롭게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당시에 또 이제 즉흥적으로 서로의 아이디어도 주고받기도 했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촬영 감독님이 지향하는 스타일과 제가 지향하는 스타일이 정반대에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쁜 것을 기피하는 게 제가 지향하고 싶은 것인데 근데 촬영 감독님께서 본능적인 감각으로 예쁘게 잘 담아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관객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쁘려고 노력하진 않았지만 예쁘게 나와서 네, 행복했어요. 예쁘다는 감정은 되게 주관적인 감정이니까요. 네. 그 다음 영화는 좀 프론트맨에 대한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제가 자리를 좀 이동할게요. 제가 목이 많이 안 돌아가서. 네. 전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예고에서 벌어지는 두 친구 간의 약간 질투 경쟁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영화를 보니까 마지막에 결국 예상치 못했던 금식의 인석이라는 친구가 그 자리를 가져가는 그런 영화로 이제 결말로 끝나게 되는데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지점은 편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대가 세 지점이 평행 편집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건 시나리오 때부터 영화가 계속 그렇게 고정되었던 건지 아니면 편집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변화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미래랑 현재일 수도 있고 과거랑 현재일 수도 있는 그 시간대 이동하는 거는 시나리오랑 똑같았고요. 원래 구상했던 거랑.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연습실 이제 그런 거를 조금 편집 때 한 씬 정도 앞으로 당겨서 뒤집었었습니다. 그 공연장 앞에서 이제 티켓을 들고 기다리는 장면에서 갑자기 거의 10년 넘는 시간이 점프가 되잖아요. 이제 잠시만요. 채민이 이제 이제 더 이상 이제 굳은 살이 없는 손을 만지작거리면서 시간이 넘어가는데 그 오랫동안 한 10년 넘는 시간의 공백이 느껴지는 점핑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이 사람의 꿈이라는 시간이 날아갔는데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에 대한 그 연출이 되게 돋보인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관객분들께서 이 야쟁이란 악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게 됐냐라고 여쭤보시는데
제가 이제 조사를 하고 왔을 때는 손수미 의원님께서 어리셨을 때부터 아쟁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뭐 개인사랑 결부짓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도 영화가 그 당연히 이제 캐릭터와 실제 배우님과의 삶과는 다르겠지만 이상하게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어렸을 때 삶과 이상하게 연상이 되는 그런 메타적인 감각이 들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연기했을 때는 다른 캐릭터랑은 또 달랐을 것 같은데 그런 지점은 또 어떠셨는지 그리고 또 실제 그런 일들을 겪으신 적은 있으신지 또 궁금합니다. 학창 시절 저는 조금 더 소심했던 것 같고요. 여기 채민이는 조금 좀 자기만의 세계가 확고한 어떤 그런 독특한 지점이 있어서 굉장히 매력있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특수 목적 고등학교다 보니까 조금 당연히 그 안에서 작은 경쟁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그런 뭐 어떤 예체능을 떠나서 되게 전반적으로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모두가 그렇게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네. 어떤 부분들은 당연히 비슷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 감독님이 고증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여쭤보기도 하셨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런트맨을 보니까 예술학교 시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겪기도 해서 공감이 많이 되었다고 같아요 라고 어떤 분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연주 장면들이 특히 인상적이었는데 저도 그랬어요. 감독님이 배경을 국악고로 설정하신 이후 배우님께서 연주 지도를 하셨던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연기 지도했던 에피소드가 짧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되게 힘이 많이 쓰이는 악기거든요. 그리고 줄 간격이 조금 같아서 그 줄을 뭐 당연히 더빙을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익숙하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금 연습의 시간이 필요했었는데요. 그 수지 배우님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수지 배우님이 그 전 작품에서 첼로를 배워놔가지고 굉장히 수월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저기 금시계 역할로 나온 친구는 트럼펫을 전공을 해가지고 또 엄청 악기에 대한 이해가 너무 빨라가지고 정말 수월하게 레슨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근데 그 촬영하면서 그 준비 기간이 짧아서 아무래도 짧으니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되게 진지한 장면에서 이제 선아가 연주하는 장면을 진지하게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데 진짜 너무 너무 웃음이 나가지고 네 웃음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도 아쟁 그 지도하셨던 에피소드를 좀 추가하자면 저는 일단 그 두 배우님이 같이 만나서 서로 아쟁을 이렇게 딱 제가 영화를 상상했을 때처럼 이렇게 사이에 두고 막 서로 아쟁을 막 가르쳐 주고 배우시는 게 기분이 일단 연출로서 그 묘한 내 자식들 뭐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너무 모성 신화적으로 얘기했나요 제가? 네,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우리 배우님들 너무 이렇게 같이 계시는 거 보니까 막 마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웬만하면 껴서 있으려고 아직 주저할 때 있었고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지훈님 연주자 네, 학교 에피소드 학교에서 촬영하게 됐던 네. 요게 그 제작 지원 작품이었는데요. 제가 제작 지원 거를 공고를 우연히 이제 사이트를 뭐 이렇게 찾다가 다른 것 때문에 찾다가 우연히 3일 전에 마감 3일 전에 알게 돼가지고 못하겠다 싶었는데 그게 그거였어요. 서울국제여성영화제랑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이제 제작 지원하는 거였는데 주제가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렵겠다 하고 이제 알바를 하러 가려고 샤워를 하려고 하는데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어떤 예술계 내 불평등. 그래서 처음에는 트럼펫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트럼펫 하는 친구가 있어서 이제 지금 레슨을 해주면 되겠다. 근데 그 다음으로 떠오른 이제 것이 그거였어요. 달리 아웃해서 아까 모노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자 두 명이서 이렇게 경쟁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빠져나오니까 이거 되게 다른 구조적인 얘기구나. 달리 아웃하면 더 멀리서 한 발짝 떨어져 보면 이런 문제가 있구나.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서 되게 그 둘의 얘기는 많이 다뤄졌던 것 같은데 그냥 예술계 내에서 막 서로 막 요새도 막 펜트하우스 막 이런 거 보세요. 아주 정말 마라탕 안 드셔도 됩니다. 아주 자극적인데요. 네, 그래서 그런 건 많이 다뤄지는데 또 다른 구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작품도 있지만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달리 아웃 형태로 그러니까 일자로 앉는 악기가 아니라 이렇게 앉는 악기가 필요했고 그리고 국악으로 하고 싶었어요. 뭔가 그게 되게 또 전통 예술에만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좀 전통 예술로 이렇게 하고 전통 예술에서 프론트맨이라는 단어 외국 단어를 쓰면 좀 되게 전통적이면서도 글로벌한 이런 문제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죠. 그러다가 국악을 전공하셨었어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서 전에 작품을 같이 하셨던 이렇게 전화를 해서 악기가 이제 이런 악기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트럼펫에서 피리로 넘어갔다가 피리는 일자로 앉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쭤봤더니 그리고 한 3명 정도 하는 악기가 뭐가 있는지 여쭤봤더니 아쟁을 말씀하셔가지고 그 배우님이 아쟁을 전공을 하셔가지고 너무 덕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모로 합이 좋았던. 근데 학교가 사실 촬영하기 되게 어려운 공간이잖아요. 전 사실 그래서 그 학교가 나오고 공연 장면 나올 때 감독님 성공하셨구나. 뭔가 이사장과 뭔가 연관이 있으신가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학교에서 촬영하시고 그리고 대규모 공연단을 꾸릴 때 그리고 사실 영화가 그 한 장면만 찍는 게 아니잖아요. 한 장면 찍고 그걸 세팅해서 또 찍고 그걸 샷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달리 세팅하는 데만 또 1시간 걸리는데 또 그 장면까지 찍고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셨을 것 같은데 그 장면 찍는 데만 해도 얼마나 걸리셨나요? 연주 씬을 아예 하루를 잡았고요. 네, 사운드 감독님이 안 오시고 네, 그냥 연주는 따로 입혔고요. 그리고 달리 설치를 되게 저희 촬영님이 빨리 하셔가지고 후딱후딱 세팅이 진짜 빠른 노다의 촬영을 노다의 촬영 참 진짜 잘하죠. 네, 진짜 세팅을 너무 빨리 하셔가지고 쉴 틈이 없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은 미미와 수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객 여러분 질문하기 전에 제가 궁금했던 거 먼저 질문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영화가 저는 되게 흥미로운 지점 중에 하나였던 게 그 피디님이 기획을 하셨던 거잖아요. 이 영화가 한국영화 아카데미에서 작업이 된 것인데 이제 피디님이 기획을 하고 감독님이 각본 작업과 연출을 하셨죠, 그죠?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작품 의도가 같았을 수도 있고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오프닝에서 굉장히 선언적으로 시작을 해서 임신 청소년에 대한 영화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이 영화는 미미가 임신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걱정을 하는 모습이 하나도 거의 등장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연출자의 관심은 오히려 청소년 임신에 대한 사회적 문제보다는 오히려 이 사건의 이후 미미와 춘향의 미묘한 관계에 조금 더 관심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웠던 지점은 이제 이 미미의 캐릭터인데 영화 내내 엄마에 대해서 되게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종의 혐오감을 보이기도 하고 영화 중반에 이제
계속 남자친구의 전화를 피하다가 갑자기 연락을 하게 되는데 그 연락을 하게 된 촉발하는 사건은 사실 춘향에게 엄마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전화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한테 뱃속의 아이한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들, 그리고 미혼모 센터에 가지 않는 것들, 춘향에게 분노하는 이유, 남자친구보다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분노하는 이유, 모두 엄마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감독님의 의견이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청소년 임신에 대한 소재에 대한 두 분의 협업 과정에 대한 얘기도 조금 궁금합니다. 혹시 마이크 조금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미미와 춘향은 저희 학교가 PD 워크숍이라는 어떤 수업이 생겨서 좀 프로듀서가 조금 더 주체가 되는 어떤 작품을 진행하는 일환에서 만들어진 작품이고, 같이 참여하게 된 윤소영이라는 PD로는 저랑 같이 작업도 했었고 해서 좀 결이 잘 맞겠다 싶었고, PD가 연출자 각본 촬영을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스태핑하는 식으로 작업이 진행됐고요. 그래서 연출 동기로 저랑 한 분이랑 같이 연출 각본 작업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분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윤소영 PD한테 이 작품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왜 여성 하부가 더 많은데, 많은 게 아니라 반반인데 여성 하부도 잘 찍는 사람도 많은데 왜 저한테 연락을 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친구는 어떤 그 마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성별이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했고, 어떤 자기와 좀 소통이 잘 되고 어떤 그런 지점을 조금 잘 다뤄줬으면 하는 그 동기와 같이 작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친구의 그 말에 조금 용기를 얻었던 지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임신이나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막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헤아려 봤자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표현하기는 조금 너무 막연한 그림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원하지 않은 장면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어떤 두 명의 친구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에 관한 얘기를 연출하고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조금 용기가 생기고 작업을 잘 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업은 그런 마음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엄마라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어떤 인물이나 어떤 그런 상징적으로는 접근하진 않았고, 좀 진짜 편견일 수도 있는데, 저는 뭔가 힘이 될 때나 이럴 때 엄마를 더 찾는 것 같거든요. 그런 좀 1차적인 마음일 수 있는데, 그런 마음에서 항상 뭔가 자기한테 연락을 주고 하는 건 엄마였던 것 같아서, 그때 전화도 춘영이한테 전화도 엄마한테 왔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또 관객분께서 질문을 주십니다. 네, 춘영 김주아 배우님께 이제 질문을 주시는데요. 춘영은 이제 미미의 모습에서 어떤 공감이나 마음을 느끼고 이제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감독님께서 어떤 디렉션을 주셨는지, 그 소통 과정에 대한 질문을 주셨네요. 안 나와요? 네네. 미미에게 공감이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아까 싸울 때 춘영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춘영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줬던 사람이 미미였고, 미미는 사실 계속 쭉 힘들었었을 것 같아요. 춘영이랑 함께였던 시간 동안에는. 그래서 둘이 되게 의지도 많이 했을 것 같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연대감이나 어떻게 보면 전우애 같은 것도 생겼을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둘이 떨어지게 되는 계기나 이런 거를 춘영이가 좀 못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님이 디렉션을 어떻게 주셨냐. 네, 뭐 소통 과정이라든지. 되게 언니랑 저랑 연기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맡겨주셨어요. 되게 그냥 맡겨주셨고 어떻게 하고 싶냐라고 되게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싸우게 되는 씬에 있어서는 유독 더 소통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가 사실은 제가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과장하는 걸 수도 있는데 카타르시스 같은 거를 같이 느꼈었던 씬이었어요. 되게 연기를 할 때 작품도 중요하고 연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상대 배우와의 호흡이 진짜 중요하구나 하는 걸 되게 느꼈었던 씬이었어서 학원 이후에 대화하는 신 말씀이시죠? 네네네. 그래서 그때 제 대본에 적혀있던 것과 얘기했던 것과 다르게 더 감정이 나왔었고 그때 감독님이 또 많이 맡겨주셔서 언니랑 소통하면서 나올 수 있었던 결과물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 헤어지기 싫어하는 친구임에도 성격이 되게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서로 어떤 사건을 대했을 때 행동하는 태도 또한 다르고, 그리고 어쩌면 조금 더 철이 없는 춘영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집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복잡하게 들렸어요. 사실 집이 싫어서 떠났는데 자신의 친구에게, 그리고 이제 아이를 가진 친구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자, 함께 가족이 되자 라는 말을 어떻게 저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 과연 책임감이 있는 말일까? 오히려 책임감은 없어도 난 그래도 넌 좋아해 라는 말이었던 걸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대답이 이제 너 정말 눈치 없다 라는 말을 듣는 거잖아요. 그 말을 할 때는 어떤 감정이었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게 원래 대본에 없었던 대사였죠? 네. 근데 그때 어떻게 막 정신없이 계속 소통을 하다가 춘영이가 집으로 가자고 하면 진짜 철없어 보일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언니도 그 말 듣고 진짜 철없어 보인다고, 그러면 자기가 눈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계속 소통을 하면서 새로운 대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생긴 대사였는데, 제가 춘영이가 아닌 김주아로서 생각을 했을 때 이 얘기를 들으면 되게 미미가 상대적으로 좀 비참해 보일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언니의 미미의 그런 복잡한 감정이나 생각을 더 극대화 시켜줄 수 있는 대사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런 대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춘영이 되게 나이브하잖아요. 막 먹을 거 사주고 놀자 하고 이 친구를 하루라도 기쁘게 해주기 위한 행동인데, 근데 결과는 나는 엄마가 있지만 넌 엄마가 없어. 근데 이거는 내가 해줄 수가 없는, 그건 극복할 수 없는 일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건 때문에 이제 지금 미미가 이렇게 위약적인 행동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엔딩이 아웃백 먹으러 가자라고 하는 것도 과연 그들이 나중에 계속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렇게 희망적으로만 볼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미미가 집으로 돌아간다면 이들은 과연 계속 볼 수 있었을까?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걸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과연 낙관할 수만 있을까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미미와 수영 잘 봤습니다. 감독님께 또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영화는 총 몇 회차 촬영을 해주셨고 촬영 중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2회차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촬영 중 에피소드는 되게 작은 예산에 되게 작은 회차에 진행해야 되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첫 씬의 어떤 쉼터라는 공간, 그리고 이제 춘영이가 자고 있는 공간도 저희 학교 건물 안에 좀 꾸며서 진행했던 그런 것들이 좀 기억이 나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는 이제 그 이미지로 봤을 때는 별로 안 추워 보이는데 되게 엄청 추웠어가지고 그 배우분들이 너무 고생하셨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미미와 춘영이라는 이름이 되게 특이한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어떤 의도로 지으셨는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피디한테 들었는데 저번에 상영회 때도 한번 말씀이 나와서 저도 그 대답을 좀 빌려 말하면, 어떤 이름에서 느껴지는 뉘앙스인데 뉘앙스와 실제 상황과 좀 다른 어떤 뉘앙스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춘영이는 조금 촌스러울 수도 있는 이름이지만 미미보다는 좀 상황이 좋은 것 같고, 미미는 좀 예쁜 이름이지만 상황이 그렇게 춘영이보다는 좋지 않고, 뭐 이런 이미지를 좀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름으로 네이밍이 좀 됐고, 그리고 처음에 제목이 미미와 춘영인 것부터 저는 이제 그냥 둘의 이야기구나, 인물 간의 이야기고 인물 간의 감정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글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까 감독님께서 배우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추웠다, 그래서 되게 미안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궁금한 게, 영화를 보는데 되게 탁 트인 오픈된 공간에서 굉장히 많이 찍으셨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은밀한 대화를 할 때는 되게, 그러니까 뭐랄까요? 조금 은폐된 공간에서 할 법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잠을 잘 때도 조금 남들이 안 보는 공간에서 잘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장면에서 굉장히 다투는 장면도 꽤나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지 않은 장면에서 대화를 하거나 잠을 자거나 한다는 말이죠. 그건 어떤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특정한 공간 안에서 어떤 메인 사건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약간 좀 로드무비처럼 인물이 어디론가 계속 이동하는 이야기이다 보니까 어떤 명확한 어떤 한 공간 뭐 이런 걸 좀 딱 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꼭 밀폐된 공간이나 좀 둘만의 이야기를 좀 나눌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마지막 그 터널 같은 곳에서 대화도 제 기준으로는 이 둘의 대화가 이렇게 의미할 필요는 없고 그냥 둘의 대화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관객분께서 또 질문을 주시는데, 춘영역의 이제 김주아 배우님께서 그 연기하실 때 실제 성격이랑 그 실제 성격의 다른 부분이랑 이제 연기하실 때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또 궁금하시다고 하네요. 사실 되게 경력이 많으세요. 제 기준에서는 되게 베테랑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구나 싶기는 한데, 네, 궁금하시니까 이제 좀 궁금하네요. 네. 다른 점은 분명히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분위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사실 되게 많이 비슷했어요. 비슷했고, 그래서 더 연기할 때 뭔가 더 입히기도 좀 편했었고, 뭐 입힌다고 얘기하는 것도 좀 거창할 정도로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결과물로 봤을 때 또 막 되게 자연스럽다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최대한 힘을 좀 빼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춘영이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차이점이 그냥
춘영이보다는 진지할 땐도 살짝 진지한 느낌. 춘영이랑 아주 조금 다른 점이라고. 나 그렇게 철이 없진 않다. 네, 그 정도까지는 나 좀 아니고 그래도 집 데려가려고 음. 하진 않을 것 같은 느낌. 네, 음, 그 정도에서 살짝 더 저도 완벽한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철없어 보이기 위해서, 더 가벼워 보이기 위해서 좀 더 춘영이 입장에서 생각을 좀 많이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두개물과 한개 라이터로 이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개물과 한개 라이터라는 중심적인 소재가 영화를 굉장히 함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나리오 출발이 소재에서부터였는지 어디서부터 시나리오를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목을 이렇게 정하신 이유도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시나리오를 떠올리게 된 계기가 굉장히 명확한데요. 집에 있는 책을 다시 읽고 싶은 마음에서 그냥 옛날에 읽어뒀던 책에 그냥 무작정 페이지를 펼쳤을 때 마주했던 글이 있었는데 그게 불안해서라는 책이었는데 거기서 사랑에 관한 짤막한 에세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페이지에서 말했던 것이 제가 똑같이 전달할 수는 없지만 뉘앙스를 기억해보자면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인데 내 두 눈으로 보고 내 머리로 그린 사람인데 그게 과연 정말 그 사람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글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로 이런 이야기를 써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떠올렸던 것 같고, 그리고 제목 네. 제목 다른 후보도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아 다른 후보요? 네. 어, 제목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도 궁금하시고. 네. 다른 후보는 없었고요. 영화 시나리오 쓸 때 제목이 먼저 떠올라졌는데 제가 지금 오렌지 필름 상영을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총 4번째인데 4번째 모든 상영 때마다 질문의 의미가 아니라 제목의 의미를 질문해 주신 분들이 꼭 계셨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연출자로서 정한 제목의 의미를 똑같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처음 경험해보는 거긴 한데 이게 멋들어진 어떤 영화 제목이 아니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참 뭔가 제목을 내가 생각한 의미를 이렇게 비밀로 하고 싶으면 그렇죠. 사실 비밀로까지는 아닌데 네. 이렇게 똑같은 단어들을 사용해서 계속 설명해드리는 게 되게 부끄럽고 그리고 그게 약간 왜 부끄러웠냐면 아무도 모르는데 저 혼자만 아는 것 같아서 그러면 내가 제목을 잘못 지은 것일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됐었는데 일단 제목의 의미를 저 혼자 시나리오 쓸 때 쓰게 됐던 건 물성이 이제 개수로 나뉠 수가 없는 물성을 갖고 있는 것인데 병에 담기면 이제 우리가 카운트할 수 있는 숫자로 몇 개로 나뉘게 된다는 것이 누군가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담는지에 대한 것과 되게 닮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막 중점적인 어떤 메타포로 막 제목을 그렇게 지은 건 아니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영화 속에 2개의 물과 1개의 라이터가 나와서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해석하기 힘든 게 더 재밌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문혜인 배우님께 또 질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해 주세요. 문혜인 배우님께서 어떤 영화에서 배워도 본인의 옷을 입은 듯 100% 캐릭터를 체화해 주시는 배우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화에서 공민정 배우님과의 호흡은 어떠셨나요? 저 올해 이상하게 문혜인 배우님과 이렇게 모도 자리에서 저기 자주 안 하는데 그죠? 이상하게 자주 뵙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에서 되게 다양한 모습으로 많이 만나게 되어서 되게 신기하고 반가운 마음이기도 합니다. 네. 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뭐지? 저는 어쨌든 간에 저 자신을 사용해서 좀 연기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혜영이라는 인물도 저와 굉장히 닮아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영화마다 어떤 면모를 보여주느냐, 인물의 어떤 부분들을 써내어 쓰느냐는 좀 다른 부분이어서 저한테도 사실 혜영의 모습으로 연기한 거는 좀 처음이었던 것 같고 오늘도 보면서 스스로 보면서 되게 좀 신기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근데 그런 모습이 또 나올 수 있었던 바탕에는 민정 배우님과 연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또 나올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좀 연기를 하는 방식이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갖고 또 즉흥에 좀 열어놓는 방식으로 연기를 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민정 배우 같은 경우에는 반대죠. 정말 동물적이고 감각적으로 연기하는 배우여서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연기를 하는 순간에는 살아있는 무언가를 저 스스로도 이렇게, 체험을 하는 그 순간들을 너무 좋아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민정 배우가 매번 되게 재밌게 다른 걸 주니까 그걸 또 재밌게 받고 싶고 그렇게 반응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어떤 순간도 좀 거리낌 없이 되게 즐겁게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민정 배우랑 같이 해서. 그리고 평소에도 정말 꼭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배우가 사실 많지는 않았었는데 그런 배우였었어서 좀 재밌게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는데 저도 예전이란다. 예전이죠. 이제 2년 지났으니까 공민정 배우님이랑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작업을 했던 공민정 배우님의 연기와 이 두 개의 물광의 라이터의 공민정 배우님의 연기는 완전 다르거든요. 그냥 사석에서 만날 때에 그 얘기를 그냥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스처 그대로 연기를 하라고 보내놨더니 그냥 말을 하고 계셔서 그래서 되게 웃겼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그 얘기 해주시면 안 되나요? 두 분 처음 만났을 때 고민정 배우님이 이제 나이를 착각해서 네, 제가 민정 배우님보다 어린 역할로 캐스팅이 되었는데 민정 배우와 제가 서로의 존재는 알고 있었으나 친분은 없는 사이였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캐스팅이 돼서 첫 미팅 자리에서 민정 배우가 당연히 제가 좀 동생이라고 생각을 하셨었나 봐요. 근데 제가 한 살이 많거든요. 그래서 감독님 집에서 약간 밥을 먹는 그런 시간을 갖고 미팅을 하려고 이렇게 있었는데 식탁에 둘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되게 동생 대하듯이 왔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 말을 이렇게 걸었는데 저는 사실 국민영화 작업을 하면서 되게 늘 언니와 되게 선배의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모른 척하고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는데 감독님께서 민정 배우한테 그래서 그거 아시냐고 약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을 감지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 나이를 감독님께서 밝혀주셔서 민정 배우가 엄청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또 북서울 꿈의 숲에서 촬영을 하셨잖아요. 이 촬영하셨을 때 어떠셨는지 또 감독님께 또 질문을 하시네요. 북서울 꿈의 숲에서 촬영을 했는데 그게 사실 이름이 숲인데 사실 산에 되게 더 가깝거든요.
않고 산이에요. 근데 그 내가 여름 무더운 여름날 산속이어서 그런지 모기가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저는 원래 모기에 잘 안 물리는데 배우분들하고 스태프분들이 많이 물리시는 걸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서 그게 기억에 남고 미안하고 고맙고 그리고 거기 여러분들 독서 꾸며서 그 인공적으로 꾸며진 파트가 있는데요. 거기 말고 이제 산 쪽으로 가시면은 북서울의 풍경을 물론 아파트가 빽빽한 풍경밖에 없지만 네, 보실 수 있는데 산책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촬영은 며칠 하셨죠? 촬영은 하루 한 회차 촬영이었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었고 하루 만에 하루를 담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하루 안에 꼭 끝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네, 한 회차로 찍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손수연 배우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손수연 배우님, 마더앤로우 때부터 엄청 팬입니다. 연기하실 때 영화 속 인물을 소화하면서 실제 모습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혹 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캐릭터에 그냥 제 모습이 조금씩은 당연히 묻어 있는 것 같고 저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가 갖고 있는 부분과 캐릭터가 갖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지 좀 찾아보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런 작업이 재밌고 그때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을 최대한 그때와 지켜서 이제 접근하는 것을 재밌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가까운 친구들, 저를 되게 잘 아는 친구들이 보면 어떤 부분이 진짜 그냥 너 같아 라고 말해 주시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영화 초반에 보면 선아에 대해서 되게 친근함, 가장 절친인 것 같기도 하면서 약간의 경계심을 보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지점에서 어느 정도 선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고민이 있으셨는지. 근데 그게 이제 저 감독님이랑도 많은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냥 사실 선아나 저나 서로에게 그닥 그렇게 엄청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 엄청 친한 친구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채민이는 아쟁을 너무 좋아하고 아쟁을 너무 잘하고 싶고 그냥 그런 것에 집중하고 있는 자기 어떤 생각들에 집중하고 있는 친구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아무래도 어떤 여자와 여자가 그렇게 구도적으로 나왔을 때 그런 구도로 나왔을 때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감독님도 의도하신 부분들이 없지 않은 것 같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빠져나오면 그건 정말 구조의 문제고 어떤 편견이고 선입견이고 네, 그래서 그냥 되게 천하를 좋아하는 채민이 근데 그렇게 막 살갑게 너무 좋아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되게 쿨하게 자기 일들을 하는 네,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아사모사한 선을 타고 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선생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모습을 들었을 때 리액션샷을 쓰지는 않고 그대로 넘어갔다가 나중에 둘이 남았을 때 그냥 은근슬쩍 너 꿈이 현모양처야? 라고 은근슬쩍 던진다든지 그런 지점에서 그냥 친한 친구인 것 같은데 또 괜히 뼈는 있는 것 같고 그런 지점 근데 또 굉장히 제일 친한 친구인 것 같으면서도 연습할 때 좀 긴장감이 흐르는 것 같기도 하고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10년이 넘는 시간의 점프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새 뭐 해라고 했을 때 그냥 뭐 이것저것 뭐 준비하고 있어
근데 그 시간의 공백 동안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어떤 뭐 전사가 있었을지 그건 뭐 각자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는 것들이지만 이제 그것에 대한 배우님과 감독님의 대화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선아 완전 멋있죠. 아니 선아래 채민이 엄청 멋있게 막 유학 가고 프랑스 끊으시네요. 유학이라고 먹힐 올리니. 예, 여행, 네. 유학이라고 하니까 이게. 네. 그래서 채민이는 졸업하고 나서 그러니까 국악도 대학교를 나와도 그냥 기업 같은데 취직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악 뭐 관련 공연 기획 쪽이나 그래서 그런 데 한 채민이가 6개월 다니다가 힘들어서 때려치고 이제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사진들을 찍어온 거를 이제 자기 블로그 같은 데 계속 올렸는데 그걸 보고서는 어떤 인디 뮤지션이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자기 자켓 이렇게 사진을 좀 찍어달라 이렇게 해서 약간 그렇게 아름아름으로 홍대 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찍어주면서 돈을 벌면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지원 사업도 찾아보고 저희 다 뭐 요새 뭐 하냐고 하면 뭐 이것저것 알아보고 아까 제가 감독님한테 여쭤봤을 때 미국에 뭐 이렇게 뭐 그러셨잖아요. 뭐. 그래서 뭐, 이거 하다가 뭐 저거 하다가 다 그러잖아요. 저희 네. 저희는 그냥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니까 그냥 언제 들어오나 그냥 그것만 그때 노를 저을 수 있도록 노를 막 갈고 닦고 저희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말도 있어요. 이게 연출자들한테 요새 뭐 하세요라는 질문을 좀 약간 금기어다. 왜냐면 다 준비 중이다. 뭘 준비하는지는 잘 얘기하잖아요. 그냥 다 준비 중이다. 다들 뭔가 돈만 들어오면 다들 봉준호가 될 수 있는 것만큼 말만 하고 항상 준비 중이라는 것만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할 수 있는 것처럼 약간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그런 전사. 네, 근데 뭔가 그래도 딱 어떤 기업에서 자기를 조금 맞지 않는데 있다기보다 맞지 않는데 있을 수 있는 성격은 아니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설정이었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시네요. 프론트맨을 보면서 느꼈는데 남자가 다수이고 여자가 소수일 때 여자가 다수이고 남자가 소수일 때 참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는 생각을 더욱 하게 됐어요. 그래서 프론트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신승 감독님, 마더인로도 그렇고 한국말이 표현하지 못하는 영어 제목을 쓰셨는데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두시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마더인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시어머니랑 장모님으로 나뉘어서 그러니까 마더인로가 어디 외국에 이제 소개가 됐을 때 제가 그 외국 말을 잘 모르니까 그걸 이제 번역기를 돌리면은 뭐 신승 감독의 영화 장모님 뭐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제 이력 같은 것도 뭐 신승은 장모님 2019년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그게 되게 그런 얘기였어요. 장모님 근데 이제 뭐 그 이성애자 커플이 아닌 경우에 서로 결혼했을 때 이게 뭐라고 불러야 될지 그런 얘기였고요. 프론트맨 그래서 좀 마더인로가 제목이 그거였던 거는 좀 한국말에 없는 거를 좀 찾느라 그랬고요. 프론트맨은 이거는 한국에도 있는 문화고 다 어디나 있는 문화인데 이거는 여성에게 없는 문화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뭐 황소윤 씨가 자기는 프론트맨 아니다 프론트맨이 아니라 프론트 펄슨이다 그런 말 하셨었던 것처럼 뭔가 그런 단어도 되게 분맨도 분맨이라고 하잖아요. 뭐 카메라맨 이런 말도 있었고 옛날에는 뭐 스크립트 걸이라 그래서 스크립터는 여자분이라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에서 좀 프론트맨이라는 제목을 짓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채민과 선아 두 인물의 얘기인 것처럼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근데 인석이 이제 걸리긴 해도 그러니까 원샷이 잡힌다든지 혹은 그러니까 풀샷이라든지 온전한 장면이 잡히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신체에 반만 걸거나 혹은 얼굴을 담지 않거나 이렇게
그건 의도적으로 콘티를 그렇게 계속 잡아 나가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뭔가 숨기기 위한 나중에 온전한 장면을 얼굴을 보여주기 위한 숨김의 장치였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네. 좀 그 인석의 존재가 크지 않았는데 나중에 갑자기 커지잖아요. 그게 화면상으로 보이나 그냥 그 시나리오 상으로 보이나 그렇게 갑자기 뭔가 잘 인식되지 않았던 존재가 그렇게 어떤 자기가 구조에서 기득권이란 이유만으로 갑자기 훅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걸 좀 표현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받았어요. 나중에 가면은 채민이랑 선아가 너무 안 보인다고 얘네 영화에 계속 얘네 이야기인데 왜 안 나오냐. 근데 저는 슬프지만 현실적으로 좀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그냥 채민하고 선아는 거기에 있는 그냥 뭔가 그렇게 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걸 담고 싶었고요. 그래서 마지막 엔딩컷에서 또 이제 더 사이즈가 들어가는 걸 원하는 이제 피드백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사이즈가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게 좀 불쌍하다고 볼 것 같아서 이게 불쌍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불쌍한 문제가 아니라 좀 구조적인 문제구나라고 남았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런 걸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의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풍자나 메시지가 더 강렬하게 전달되는 방식이라면 훨씬 효과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씩 더 드리고 싶어요. 저도 각자 이제 찍으신 지 거의 2년이 넘거나 다 돼 가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때쯤 지나가니까 저 장면 하나만 고쳤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왜 이제 보이는가? 저 장면만 진짜 애니메이션으로 다시 고치면 딴 데 가는 건데 이런 농담삼아 친구들끼리 막 하거든요. 농담이죠. 죄송합니다. 근데 농담이고 근데 만약에 한 번만 기회를 준다면 저 씬 다시 한번 찍고 싶다? 혹은 저 장면 다시 한번 수정하고 싶다 이런 장면이 있으실지 뭐 날씨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연기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각자 아쉬운 장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윤종민 감독님 혹시 먼저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보다님의 질문을 듣고 좀 제대로 됐다고 못할 것 같은데 제 원칙은 아니지만 제 그냥 마음은 항상 갖고 있는 마음은 완성된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수정된 의견이나 뭐 아쉬움의 마음을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제 마음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완성된 거고 그 자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더 하고 싶지 어떤 점이 아쉽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하기가 싫은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한다면 한 신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고민을 깊게 하고 뭐 좀 더 준비하는 시간을 더 갖고 뭐 이러지 않았을까. 저 약간 우문이 한답입니다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조영 감독님. 저는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지난 상영회 때도 제가 말했던 것과 같은 건데 제가 그 마지막 장면에서 두 배우분이 육교 위에서 이제 라이터를 건네주는 씬이 잠깐 나오고 원래는 시나리오상에서는 그 뒤에 이제 그 둘이 다른 방향으로 이제 멀리 걸어가는 장면을 꼭 담고 싶었는데 그 육교의 현수막이 그 전날까지도 없었는데 부처 새벽에 생겼나 봐요. 그래갖고
만약에 원하려던 앵글로 그 테이크를 담게 된다면 카메라에 거의 그 현수막이 광고하는 어떤 거를 광고하는 느낌이 돼버려서 그걸 이제 생략하고 둘이 육교 위에서 라이터를 건네받고 하는 걸로 끝냈어요. 그게 이제 그 촬영 현장에서는 아쉬웠었는데 근데 참 기억이 무서운 게 까먹어갖고 원래 마치 저도 시나리오를 저렇게 썼던 것 같은 걸로 계속 변화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편집을 뒤집게 되면서 원래 그 아쟁 산조가 진양, 그다음에 중몰이, 중중몰이, 그다음에 자진몰이 이렇게 그래서 약간 영화도 이런 느낌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진양이 맨 앞에 나오고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막 합주가 나오고 그렇게 설계를 했었는데 그게 편집이 뒤바뀌면서 조금 바뀌어서 그런 게 아쉬워서 좀 그 아쟁의 그 산조의 맛을 살려서 다시 그런 걸 하고 싶긴 합니다. 네,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이제 마지막 인사드리고 그 차기작이나 뭐 소식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말씀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네. 저도 이런 상영의 덕분에 이렇게 관객분들이랑 같이 작품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도 다른 작품들도 너무 좋게 봐서 이렇게 멋진 작품이랑 같이 한 어떤 프로그래밍이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특히 오늘은 마지막인데 오랜만에 김주환 배우님이랑 촬영 한 2회차 되게 짧게 부산에서 찍었고 그 이후로 이렇게 많이 뵙는 기회가 적었었는데 이런 상영회로 또 인사드리고 뵐 수 있어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획은 아까 모더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뭔가 준비 중이. 사실은 계속 영화가 상영을 되는데 자꾸 취소가 돼가지고 너무 아쉬웠는데 어쨌든 스크린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영화를 앞뒤로 너무 좋은 작품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진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작품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이렇게 기약 없이 길게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기작 같은 경우에는 JTBC의 날아올라라 나비라고 드라마가 있는데요. 거기서 오윤아 선배님 딸 역할로 나오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기회로 상영하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좋은 동료분들도 알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돌아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앞에서 여러분들을 뵙고 있으니까 이 마스크 끼고 있는 모습이 계속 보이는데 사실 상영하는 동안에도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고 앉아 계시는 동안에 집을 하는 동안에도 답답하셨을 텐데 계속 끝까지 자리해서 관심 갖고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도 너무 재미있는 작품을 마지막 상영에서야 다른 작품들도 같이 볼 수가 있었는데 재밌는 작품을 보게 되고 또 되게 재밌는 분들을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상영을 하면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제가 출연한 에듀케이션이라는 장편 영화를 곧 개봉을 해요. 다음 주 목요일에 개봉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도 되게 심각해서 어떻게 관객들을 잘 만날 수 있을지가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모든 영화 하시는 분들이 그렇겠지만 주어진 상황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상영의 기회가 있을 때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진짜 감사하고 오늘 또 요새 또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불안하셨을 텐데 이렇게 방역해서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도 이렇게 제가 또 뺏기는 게 아니라 앞에서 다 해주신 말씀이 제 마음이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좋은 동료분들과 이렇게 진짜 저는 4번 이렇게 상영하는데 다 지휘를 참석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작품들 다 너무 즐겁게 봤어가지고 저도 감독님들, 배우님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 다 해주셔서 할 말을 엄청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 정말 코로나 때문에 정말 너무 무서웠거든요. 오는 거. 근데 다 무서우셨을 텐데 진짜 이렇게 와서 봐주시고 끝까지 계셔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는 길에도 코로나 잘 피해서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렌지 필름 11월 상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